우선 그 국내외 그 농식품 시장의 이해와 사업 확장을 위한 경영 전략이라는 그 큰 타이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일단 농식품의 그 수출 개요를 보면은 첫째 수출의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업 수출이 전체 우리나라 그 비중이 상당히 낮지만은 예를 들어 갖고 전체 우리나라 그 총 수출의 그 대략 뭐 한 1.7%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비중은 여러 가지로 그 상당히 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 농식품 수출은 그 비중이 그 금액의 비중은 상당히 낮지만은 제일 먼저 국내 그 농식품 또는 농산품 가격 유지를 위한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과잉 생산을 했을 경우 또는 이제 뭐 폭락했을 경우 내지는 또 이제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과잉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 생산품에 대해서 제각을 이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 해외 시장으로서 그 제품을 갖다가 수출을 함으로써 농가 소득의 그 소득을 갖다가 일정하게 또 유지시킬 수 있는 어떤 그 하나의 방편도 되고, 또 하나의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안보하고는 좀 취약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 안보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 농업 부분이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듯이 일반 공산품처럼 그 농업의 부분이 뭐 파급 효과라든지 내지 어떤 그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갖다 상당히 중시를 하기 때문에 그 농업에 대한 그 부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그 특용작물이나 기타 그 수출로 인해서 연간 그 가격 상승이 대략 한 11% 정도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그 밑에 가격 유지 효과들, 예를 들어 이제 그 항목을 쭉 좀 단위별로 표기했는데,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그 축산물 중에서도 이게 보면은 채소류가 이제 2.4, 2.74, 그다음에 4.84, 그다음에 10.93 이렇게 여러 가지 그 가격의 안정 효과를 갖다가 좀 누리시는 이렇게 밑받침해 주시는 그 부분이 수출입니다. 그다음에 가격의 유지 효과를 발생하면서 농가 소득의 대략 5에서 7% 정도가 이제 증가가 되고, 또한 그 수출 가격의 유지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 농가 수역의 이제 수출 농업의 이제 그 소득 기원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해마다 지금 2015년까지 현재 지금 그 통계청이 잡혀 있는데 2003년도 1.2%에서 2015년도에 4.61%까지 상당히 이렇게 그 점진적으로 그 수출 농업 부분이 이렇게 그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우리나라 그 농산품이 해외로 수출되는 그런 경향이 점점점 그 많아지고 있다. 그런 거로 이제 그 수치로 이제 반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이제 그 전년 대비 대략 지금 요 통계는 작년도 2019년도 통계고, 금년도 통계는 뭐 금년 12월 넘어서 내년 3월에 이제 최종적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통계는 항상 그런데 그 통계 그 숫자를 보면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나라의 그 수출의 그 추이를 이렇게 쭉 보시면은 막 그 그래프를 좀 보시면 위에는 그 농산물 식품이고 그 밑에는 그 축산물까지 합쳐서 이렇게 하나 있어요. 수산물 식품입니다. 이 그래프를 잘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80년도, 82년도부터 2008년까지는 거의 수출, 내지 우리나라 수산물이라든지 그 앞에 위에 이제 조금 진한 색은 그 수산물 수출이고 밑에는 우리 농심 축산물 수출인데 2006년, 8년까지는 우리나라 그 수출이 아주 미미한 정도로 그 변화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로부터 우리나라 그 농식품 또는 농수산식품이 수출 그 증가 속도가 아주 폭발적으로 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980년도에는 대략 뭐 12억 달러였었는데 지금 뭐 비교하는 2008년도에는 뭐 41억 달러. 그다음에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농업 쪽에서 수출하는 수출 액수가, 물론 이제 농식품도 가공식품도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70억 달러가 지금 상회하고 있고, 수산물은 또 별도 집계를 해가지고 95억 달러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대한 부분은 뭐 금액이 상당히 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농업의 어떤 그 중요성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전략산업 또는 우리나라의 그 기초적인 그 식량산업 안보를 측면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한 그 증산을 했고, 증산의 여유분으로서 이제 수출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가도 그만큼 상당한 그 지인과 발전을 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 농식품 축산의 그 이제 19년 5월 달하고 2020년 5월 달에 그 추출일도 벌써 그 이제 분기별로 이제 1년 정도 차이를 갖다가 이제 아직은 통계가 이제 뭐 보통 분기별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금년 같은 경우에도 뭐 코로나라든지 이런 그 좀 커다란 내후에 어떤 그 변수가 작용해서도 꾸준하게 작년 대비 2.1%가 이렇게 상승되는 그거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예를 좀 설명을 했지만, 이제 선진국 예를 같으면 세계 농업 강국은 선진국이 곧 농업의 강국하고 등식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대 수출국이 미국, 프랑스, 독일과 네덜란드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나라들은 전부 선진국의 그 강국입니다. 농업 강국이 곧 그 전 세계 강국이고, 또한 농업 강국이 농식품 수출 강국입니다. 그 밑에 그 그림을 보시게 되면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 다음에 그 한국을 비교했을 때 보면은 그 다른 거는 직접 한번 보셔도 되는데, 제일 마지막 그 곡물 자급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곡물의 자급률은 참 처참하리마치 지금 저조합니다. 우리나라가 그 농산품이나 자급률에 대해서는 자급자족을 사실 못한다는 측면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 비상 상황이라든지 해외에서 우리하고 어떤 뭐 외교라든지 이런 문제가 됐을 때 해외 쪽에서 그 수입을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그 농업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그 안보에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로, 그러니까 24%밖에 안 되는 그 자급률 때문에 우리가 항상 농업 부분을 갖다가 등한시할 수는 없는 부분 중에 바로 이겁니다. 다른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급률을 넘어서 잉여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처분을 할 수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잉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저개발국에는 뭐 무상으로 원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대량으로 해서 최빈국 이외에는 아주 그 기후가 그 악화돼서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보면은 악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농산물이 아주 그 흉작이 됐을 때 우리가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서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열악한 위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그 농업의 어떤 그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규모는 1,586억 달러로 미국이 이제 전 세계 이제 1위고, 그 다음에 2위가 네덜란드로 1,056억 달러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 한국 세 나라를 비교했을 때 네덜란드는 가장 규모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농업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 2위입니다. 특별하게 네덜란드가 이렇게 강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오늘 좀 제가 좀 중점적으로 얘기해 볼 건데요. 그 해외 그리고 우리나라 비교해서 뭐 다른 뭐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쪽의 그 초강대국보다는 우리나라보다는 이 국토 면적의 규모가 적지만은 비교해서 농업에 대한 아주 강국인 그런 부분을 가장 장점을 잘 살려서 세계에서 농식품 수출 규모를 갖다 2위를 달고 있는 네덜란드와 우리나라를 갖다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제 타이틀이 이제 국내 농업 그 식품 시장의 개략적인 비교인데, 우리나라와 이제 그 네덜란드 이제 화란이라고 제가 표기는 했는데 화란입니다. 이제 그 네덜란드인데 농지 면적은 사실 국토 면적은 사실 우리나라가 큽니다. 그러나 농지 면적은 네덜란드가 더 큽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67%가 그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덜란드는 거의 그
평야지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네덜란드의 국토 전부가 아마 경지 면적이라고 잡아도 됩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네덜란드는 경지 면적이 높고 우리나라는 경지 면적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농지 면적을 보시면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되고요. 또 하나 또 네덜란드 인구는 1000만 조금 안 됩니다. 1000만이 아마 조금 아마 될 듯, 그 정도 1000만 수준에서 왔다 갔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남한만 해도 한 5,500만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농사를 종사하는 그 농가 수가 우리나라는 100만 농가가 지금 됩니다. 근데 네덜란드는 6만 5천 농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인당 농가가 가지고 있는 경작할 수 있는 토지 면적이 경지 면적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100만 농가가 이 경지 면적을 가지고 서로 조금씩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가족농 또는 아주 그 소농 규모인데 네덜란드는 그 소농을 넘어서 그 대농의 규모로서 그 규모의 어떤 농업을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면적을 비교하게 되면은 그 농가 수가 바로 이렇게 그 우리나라 농가하고 이렇게 그 차이가 크게 납니다. 또 농업의 그 총 생산량을 이제 비교를 해볼 때 우리나라는 농업 부분에서 총 282억 정도의 그 농업 총 생산이 이제 보지만은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의 그 2배에 가까운 534억의 그 농업 총 생산이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그 농업 차원에서는 아마도 가장 그 비교의 대상이 되고 우리나라의 농업이 항상 그 네덜란드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네덜란드를 갖다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또 그 밑에 보면 이제 국내 상황 같은 거하고 이제 그 해외 상황인데 해외 상황은 네덜란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상황을 일단 보시게 되면은 국내는 거의 가족농 규모입니다. 뭐 최소한도 한 2헥타 이하가 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농업은 오랜 전통 농가에 그 기반하기 때문에 그 혁신이 쉽지 않고 또 그 농업에서 이윤을 내서 사실 거기에서 농가 소득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윤 추구라든지 또는 식량 안보 이런 해결하는 문제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농업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원예하듯 키운다고 합니다. 아주 원예 키우듯이 농업을 그렇게 키운다고 하는데 뭐 해외는 이제 경지 면적이 워낙 크다 보니까 대규모 이제 기계로 경작을 하다 보니까는 원예가 아니라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인데 우리나라는 벼를 심어도 아주 꽃처럼 이렇게 키우는 지금 원예 농업 개념으로 이렇게 봐서 물론 단위당 그 생산량의 소득수는 굉장히 높지만은 전체적인 그 생산 그 총량은 아마도 그 규모의 농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 비교가 되지 않겠죠. 이제 이에 반면에 이제 해외 상황을 일단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네덜란드를 대표적으로 지금부터 했는데 네덜란드가 미국과 네덜란드의 국토 규모나 이런 것을 비교를 불가할 정도로 그래도 역시 농업 수출의 그 세계 2위인데 2위는 우리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하고 경지 면적이 거의 뭐 크게 차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그 네덜란드가 세계 농업의 식품의 그 2위 국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한번 좀 잠깐 살짝 들여다보면 첫째로 그 네덜란드의 그 장점이 뭐냐면은 농업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관산학 즉 뭐냐면 관과 산업체와 그 다음에 학교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연결이 돼서 거버넌트 시스템 구조를 갖고 혁신적으로 그 생태계를 계속 구축하는 위해서 지속적으로 농업의 발전을 갖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를 갖다 여기 키운다면 네덜란드는 아마 농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육류를 이제 제가 포함하고 있는데 대략 그 농식품 회사가 5,300개의 그 회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전 세계적으로 그 글로벌 농업 식품 회사가 보면은 카길, 하인즈, 몬산토, 유니레버, 미드존슨, 코나그라, 마르스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카길은 전 세계에 그 식량을 갖다가 주물럭거리는 아주 유태계 회사인데 그 자체적으로 그 기상 위성을 띄워가지고 전 세계의 그 기상을 파악을 해서 농업의 그 생산량을 갖다 확보하고 우리나라도 그 카길의 그 이제 항구마다 이제 전부 그 큰 사일러를 저장해 놓고 일단 그 항구에 그냥 저장만 해둔다. 항구에 그 반입은 않고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때 따라서 그 반출을 해서
은하한테 수출하는 그런 전 세계 수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카길이고 이 카길은 대표적으로 가족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도 돼 있지 않고 상당히 베일에 깔려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 카길이 이제 유태인 회사 중에서인데 그 5대의 그 농업에 아주 그 막강을 하고 있는 그 카길이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제일 1위를 하고 있고 아마 그 밑에 보면 이제 코나그라라는 회사가 있는데 코나그라도 카길의 일종의 이제 계열사도 코나그라는 여러분이 뭐 아마 닭이라든지 통닭이라든지 아니 통닭이라든지 아니면 돼지라든지 그다음에 그 쇠고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그 육류를 취급하는 코나그라 회사가 근데 이제 코나그라가 주로 납품을 많이 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이제 그 치킨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세계적인 기업은 코나그라의 치킨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뭐 롯데리아라든지 이런 데도 뭐 아무래도 이제 코나그라에 쓰면은 다 유리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또 국내 걸 조금 약간씩 가미하는데 결국은 이제 코나그라의 그 육류를 좀 많이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몬산토를 좀 아실 겁니다. 몬산토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전자 조작으로 아주 유명한 그 회사로서 전 세계에서 몬산토가 그 좀 악명이 높은데 그 유전자 조작을 악명이 높지만은 그래도 농업 생산에서 상당히 그 혁신적인 혁신적인 뭐 방향을 축소해서 예를 들어 뭐 콩이라든지 뭐 옥수수라든지 아니면 면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아주 총자 개량을 해서 그 상당히 많은 그 전 세계의 그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의 근데 그 일종의 좀 유전자 조작에 대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전 세계에서 이제 거세게 이제 물고 있어서 근데 아직은 뭐 유전자 조작은 우리 농업계에서도 뭐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만은 아직까지는 뭐 한 세대가 좀 지나야 그 유전자 식품이 그 아마 그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마 그 파악이 될 수 있으니까 아직은 지금 뭐 특별하게 좀 나타나지 않고 하인즈는 아마 뭐 예를 들어 뭐 케첩 같은 경우도 그런 들이 하인즈가 있고요. 뭐 유니레버도 뭐 많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직접 그 네덜란드에다가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음과 동시에 그 R&D 센터를 갖다 같이 해서 만약에 생산 시설이 없다면은 R&D 센터를 갖다 네덜란드에다가 해서 그쪽에서 네덜란드에서 같이 이렇게 네덜란드에서 움직이는 이유 중 하나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는 농산품, 농식품 유통이 전 세계적으로 워낙 잘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화훼를 갖다가 전 세계를 유럽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화훼 시장 중에서도 그 이스라엘이 상당히 막강한 화훼의 농가가 되는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직접 그 유럽 시장에 직접 침투를 못 합니다. 이스라엘에 생산되는 화훼를 갖다가 네덜란드로 공수해서 네덜란드의 유통 구조를 통해서 유럽 시장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 정도. 이 정도로 네덜란드가 유럽의 화훼, 유통 시장, 농산물 유통 시장 전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그 부분을 갖다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관산학 이렇게 될 때 아마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뭐 농업에 대한 부분이 국가가 상당히 많은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예를 들어 직불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 지역의 그 농업 지역 센터를 통해서 뭐 기술센터 통해서 농업에 뭐 혁신을 개량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제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이제 농업에 관련된 대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농업대학이라고 뭐 생명공학으로 이름을 이렇게 변천을 해서 하는데 그 바이닝건 대학이라고 그 세계적으로 그 농업에 대한 가장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에서도 아주 유명을 해서 한국 농업 관련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그 견학을 가면은 이 대학 관계자들이 제발 좀 그만 좀 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귀찮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대학들을 합쳐서 네덜란드는 그 농업이 아주 강국으로 우뚝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의 이제 세부 반항입니다. 이제 요것을 제가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 하고 이제 막 개방화 시대의 이제 생존 전략과 이제 그 품질 경영하고 이제 나중에는 그 밑에
경영 쪽에 그 한번 나는데 지금 제가 그 검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연중기획 해가지고 하나, 둘, 뭐 유통 환경, 뭐 농업의 생존 전략 리포트 1, 2 좀 올려보시죠. 이렇게 좀. 혹은 그 다음에 뭐 관세 철폐, 뭐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 다음에 뭐 생존 전략 한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한국 농업의 그 현주소를 갖다가 농업신문에서 그 특집 기사로 그 2017년도에 그 나왔던 겁니다. 이 내용을 아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것을 상당히 지금 아주 심층 취재를 했기 때문에 아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그 폭이 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상당히 그 좀 공을 들여서 쓴 기사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좀 소개를 하는데 뭐 여기에 굳이 여기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렇게 심층 취재를 해서 우리나라의 농업 구조, 기본 전략 모든 것이 어떻게 물론 이제 그 개선점까지 나중에는 뭐 그 결과에서 그 해결 방안까지 이렇게 좀 모색을 했는데 한번 시간 기회가 되시면 검색을 하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그 얘기가 되는 부분 중에서 아마 이제 FTA 문제가 나오는데 이 FTA는 여러분들이 뭐 제가 세부적으로 언급을 안 해도 우리나라 농업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FTA로 해서 그동안 우리 농민들이 농기구를 끌고 심지어는 뭐 농기계를 끌고 나와서 상당히 뭐 많은 FTA 반대 운동을 했고 그다음에 뭐 노무현 정부 이후에도 지금도 그 농민단체에서는 그 FTA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은 사실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그 전략이나 정책을 비교할 때 꼭 FTA를 갖다가 완전히 막고 개방을 하지 않고 농업 부분만 중점적으로 살릴 수 있다면 그 참 좋은데 전 세계는 이미 한 울타리가 돼 있고 우리나라의 농산품도 있지만 FTA 통해서 우리가 또 그 협상을 좀 잘했습니다. 잘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양어 조건을 갖다 많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 시장 개방을 좀 늦춘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당히 좀 해서 그래도 농민들을 위해서 많이 좀 이렇게 그 유리한 방향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 이제 무한 경쟁에 지금 사실 이제 몰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지에서 이제 그 FTA 중에서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제 아마 TPP하고 RCEP이라는 그 두 가지 그 거대한 그 메가 FTA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그 농업 시장을 갖다가 전부를 뭐 좌지우지한다고 봐도 그 과언할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가 보십니다. 우선은 이제 먼저 한국이 이제 그 FTA를 갖다가 환경은 뭐 예를 들어 뭐 UR에 그다음에 뭐 도어 아젠다 이렇게 통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속 그 협상하면서 이제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그 FTA 발효부터 이제 한 게 이제 그 해가지고 지금 대략 우리나라가 FTA 가입한 게 한 50 몇 개 정도 정확하게 돼서 지금은 뭐 계속 지금 협상단에 있기 때문에 아마 16개, 7개 정도 이렇게 아마 그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제 기억은 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FTA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발효국 FTA하고 이제 발효를 해서 발효국하고 이제 발효국 내지는 또 협정국이겠죠. 우리하고 이제 그 서로 그 이렇게 협정을 맺은 국가하고 이제 그 어떤 이제 FTA 그 기본적인 뭐냐면 이제 어떤 뭐라면 이제 관세 문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뭐 영세로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최저 관세를 적용한다든지 뭐 양호 관세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전 152억 달러를 정도의 그냥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입이 이제 그렇게 됐고 아니다 수출이 이제 그 정도가 된 그 수입이죠. 수입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만큼 그 전체 수입액의 한 78.9%가 우리나라의 그 농산물 수출의 전체 한 78.9%가 FTA 그 협정 국가에서 거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그 수입 농산물들이 뭐 특혜 관세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관세를 갖다가 상당히 높여서 이제 일종의 무역 장벽의 그 개념으로서 했었는데 FTA 국가와 이제 그 관세 장벽이 이제 허물어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에 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을 점유하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우리나라 농산물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이제 수입 농산물이 갈수록 수입 농산물의 이제 경쟁력이 해마다 가면 갈수록 점점점 높아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부과되는 관세는 줄어들고 있다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꼭 이렇게 이제 그 비관적으로만 봐야 되느냐. 아, 이게 우리나라 시장은 완전히 뭐 다 내줬구나.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이익을 취하고 그 나중에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그 지켜야 될 부분이다. 근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농민들한테 지금 가장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 이제 쌀 문제입니다. 쌀하고 이제 축산물 문제인데 쌀하고 축산물은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 농업 다른 나라 FTA 그 체결 국가하고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 쌀이 뭐 전 세계에서 뭐 가장 비싸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또 우리나라 경제 면적 자체에서 그만큼 그 생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책정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개방은 하는데 그 대신 그 개방의 시기를 갖다가 뭐 유예를 기간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지금 뭐 그나마 그래도 그 선방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뭐 상당히 큰 그 저 메가 FTA 그 체결 뭐 예를 들어 RCEP 아까 얘기했듯이 뭐 TPP 같은 경우인데 뭐 이제 특히 이제 TPP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이제 주도했지만은 미국 대통령이 이제 그거 안 했겠다고 그냥 그 탈퇴를 해버린 바람에 이제 일단 추춤했지만은 이제 RCEP은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시장 그 다음에 뭐 일본 시장, 한국 시장 뭐 상당히 이렇게 그 규모들이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규모는 전 세계로 인구가 아마 제일 많은 걸 그랬다. 어마어마한 시장에서 지금 말하는 그 전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34억 정도가 이 RCEP의 체결 국가인데 RCEP은 작년도에 이제 체결됐습니다. 체결돼서 우리나라도 가입이 됐는데 금년도에 아마 이제 정식 발효가 되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전체적인 거는 됐지만 RCEP 내 국가 내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그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부분은 아마 정리가 되면 아마 금년도 말이면은 아마 RCEP 그 발효가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생산 규모가 뭐 21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규모가 10조 6천억 달러가 되는 아주 초대형 경제권이 형성된다면 이 정도는 뭐 EU 시장을 갖다가 확실히 뛰어넘는 아주 대단히 큰 시장으로서 규모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RCEP 시장을 한번 보시면은 뭐 일본 제한 지금 보시면은 이 FTA를 체결해서 이거를 우리나라 수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 한칠레, 한이 FTA, 한 EU 정도에는 굉장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왜? 그 대신 이쪽하고는 뭐 우리나라가 FTA의 그 체결을 아주 유리하게 맞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상당히 유리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만은 이제 뭐 다른 나라나 예를 들어 이제 아시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도, 특히 이제 인도가 지금 상당히 니다 인도는 의도적으로 FTA의 그 아주 뭐랄까 그 좀 자기 나라의 그 유리한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걸 하기 때문에 지금 인도와의 그 저기 FTA 체결 부분에 대해서 지지부진한데 아마 인도가 그 뭐 아시다시피 뭐 전 세계 뭐 3대 뭐 장사를 하는 아주 그 유명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도 그 아주 우리에게 아주 쉽게 만만하게 그 조건을 갖다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RCEP인데 서로 이제 국가마다 이제 다른 이제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통관 절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표준이라든지 이거를 서로 이렇게 좀 통합을 좀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름 지금까지 그 절차가 좀 지지부진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FTA하고 이제 한국이 이제 기능하는 거면 현재는 지금 요 상태로 돼 있는데 그 전 세계 이제 FTA가 이제 뭐 비관적만 볼 수 없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FTA 큰 국가 중에서 이렇게 그 지역 경제 통합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도 그 중에서 적극적으로 신남방 정책을 갖다가 이제 뛰어들어서 그 협상 속에서 우리나라가 그 FTA의 그
본래 취지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 그 농업 경제에 아니고 상당히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자상 거래라든지 뭐 요즘 뭐 자주인데 한류 콘텐츠 통해서 이제 어떤 시장을 확대한다든지 뭐 통합 원산지 통해서 새로운 이제 활로를 찾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 막 그죠. 어차피 이게 그 RCEP은 사실 중국과 일본이 이제 주도적으로 나갔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의 그 경제 규모가 전 세계 11위에서 점점점 우리나라의 그 발언권도 세지고 그래서 때문에 FTA에서 뭐 중국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 한국이 아마 연결고리를 잘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어떤 뭐 그 이익을 좋은 저기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섹션에서 개방화 시대 그 생존 전략과 이제 농산물 품질 경영인데, 개방화 시대를 제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개를 좀 나눴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 이제 농업 생산에서 이제 생산도 생산이지만 농업 식품의 소비 시장으로서 그 최대 시장 이제 미국과 중국을 갖다가 일단 제가 이제 따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요거는 전 세계 이제 개방 쪽 얘기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인데 우선 이제 미국 시장을 먼저 보면은 미국은 어차피 뭐 인구가 3억 3천 정도의 그 전 세계 농산물 수출국이면서도 수입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농산물 시장에서도 가장 우리가 지금 이건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침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가 이걸 기술한 건데, 한국 농산품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접근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금 한 건데, 미국 시장은 이 정도로 최대의 수입국이면서 우리가 이 시장을 접근할 수 있는 그 접근 방법이 여러 가지 찾는다면은,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성인병을 갖고 있는 나라고 비만을 많은 거예요. 그거 이유가 뭐냐면은 미국의 그 식음료 문화가 상당히 그 비만과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아직 그 식문화로 지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굉장히 좀 유리한 부분이에요. 한국 음식이 미국 시장에서 아마도 비만이라든지 성인병에 이렇게 왜 대처할 수 있는 아주 이제 훌륭한 음식으로 지금 점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 한국 음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이제 뭐 지방에 내 국가의 김치와 고추장이 있는데, 김치는 이미 이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전세계 한식화가 대표적인 육성이 됐죠. 근데 요즘은 점진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생각지도 못한 게 고추장들이 미국 시장에 상당히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고추장은 뭐냐면 역시 고추장의 발효 성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 미국 고추장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떤 대중화 소스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활발하게 좀 하고 있어서 건강으로 상당히 좀 관심이 높고, 그리고 이제 흔히 한국 음식을 딱 끝나면 뭐 비빔밥을 얘기하시는데, 비빔밥보다도 더 이상 뜰 수 있는 것이 아마 이제 비빔밥에도 이제 고추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런 음식을 접하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뭐 고추장이라는 건데, 상당히 이제 특유한 소스로서 지금 미국 시장을 갖다가 막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뉴 아이템으로 좀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좀 지켜보시는 것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는 이제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다민족 국가의 고유 음식, 예를 들어 이제 뭐 멕시코 계통의 음식이라든지 중국 계통의 음식이라든지 인도 계통의 음식이라든지 뭐 아프리카 계통의 음식이라든지 다 틀린데, 이런 음식을 국가의 고유 음식이라고 해, 에스닉 푸드라고 하는데, 이 에스닉 푸드도 한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좀 성장하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음식이 이제 최근에 소개되기 시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에는 이미 뭐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그 밖에 중남미 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쪽 시장에 보편적으로 높은 부분이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인제서 이제 지만은 미국에서 한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 보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좀 낮겠지만, 어차피 그래도 한국 음식은
이미 이제 그 건강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미지가 이제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점점 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특히 한국 음식의 가장 강점이 뭐냐면은 발효 음식과 신선 음식입니다. 근데 신선 음식은 말 그대로 뭐 신선 야채라든지 신선 과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지역이 뭐 워낙 그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약해서, 뭐 그거를 굳이 할 수 있다면 뭐 비행기를 통해서 뭐 수송을 한다지 하는데, 상대적으로 그 수송에 대한 그 운임 비용이 상당히 부과가 되다 보니 그 우리나라 그 신선 음식에 대한 부분은 좀 가격 경쟁력 부분에서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야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 시장에 침투시키는 건 좀 어렵고, 특히 이제 과일 부분 쪽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가 보는데, 특히 이제 한국 음식 중에서도 이제 한국 이제 신선식품 중에서도 이제 신선 과일이 이제 가장 이제 많이 건데,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강귤. 네, 이제 저도 이제 강귤하고 미국의 이제 과일 오렌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미국의 오렌지는 첫째로 이제 껍질이 상당히 좀 두껍고, 그 다음에 뭐 즙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뭐 당도도 높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쩐지 뭐 우리나라 근데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감귤은 약간 신맛도 좀 가미가 되고 되지만은, 그래도 당도도 오렌지보다는 적긴 하지만은, 뭐 물론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제 입맛에 맞는다고 하지만은, 그것 미국 사람들도 감귤에 대한 수요가 점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뭐랄까, 과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과당이 이제 많은 음식이다 보니까 전부 다 비만과 이제 성인병의 이제 원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어떤 건강식에 대한 그런 찾는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 감귤도 이제 점점 지금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선식품이 만약에 이제 직접 갈 수 있는 과정이 좀 어렵다면은, 뭐 이거를 또 사실 뭐 건조라든지 가공, 발효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공으로 갈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신선식품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쪽에 지금 활발하게 나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이제 버섯입니다. 버섯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뭐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그 다음에 표고버섯은 미국 음식하고는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표고음식은 미국 동양계 음식이 있고 때문에, 뭐 양송이라든지 아니면 새송이 버섯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국 음식과 이렇게 사이드 디쉬로 아주 조화를 잘 이루는데, 표고버섯은 아무래도 이제 스튜 요리, 뭐 국물 요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표고버섯은 미국 시장이 좀 접근성이 좀 어렵는데, 근데 미국이 이번에 이제 아마 6월 달인가 팽이버섯 가지고 큰 문제가 터졌던 부분 중에 하나가, 미국 사람들이 버섯에 대한 식용 요리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생식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것이 버섯을 생식하는 과정에 식중독이 발생돼가지고 미국 FDA에서 발칵 뒤집혀서 이제 한국 버섯을 갖다가 잠정적으로 이제 수출 중단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소비자들이 요리법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래서 결국 또 우리가 이런 부분도 좀 홍보 부족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신선식품을 갖다가 뭐 직접 수출하기엔 너무 비용과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뭐 가공식품이라든가 현지인들의 욕구, 니즈에 맞는 가공식품을 갖다가 관심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한다면, 미국 시장은 얼마든지 우리한테 크게 열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사실 미국 시장은 인구는 뭐 3억 4천이지만은 농산물 수입 규모로 볼 때는 크다고 보지만은, 중국은 상대적으로도 인구가 좀 미국하고는 비교될 수 없지만은, 이제 미국과 중국의 또 차이점이 하나가, 중국은 뭐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가 생산품을 갖다가 많이 소비하는 국가다 보니까, 그런데 중국 시장도 상당히 제약을 좀 많이 가하는 경우입니다. 중국 시장 자체가 은연중에 무역 장벽을 많이 높여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전 세계 어떤 나라 간에 그 중국 시장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쉽는데 중국 시장은 일단은 시장을 갖다가 그 접근하는 방법 중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제가 이제 뭐 시장 요인 있고 이제 그 밑에로 한번 잠깐 올려보시죠. 그 시장 요인 있고 또 우리 잠깐 올려보세요. 제품 요인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요인 있고 또 한번 올려보세요. 전략인데 이 전략은 나중에 이제 그 어떤 결과치를 내는 거고 다시 이제 그 시장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시장 요인은 그 지금 현재 중국의 시장 지금 현황은 2012년 이후로 지금 점점 성장해서 연간 뭐 12.7%씩이나 성장하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성장 속도가 좀 빠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빠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소비 트렌드가 이제 변화났던지, 그 다음에 얘들이 이제 그 좀 나름대로 경제가 좀 그 발달되면서 소득 수준이 좀 높아졌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네 어떤 그 음식, 중식 음식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서양식 음식을 추진하는 어떤 식문화에 이제 변화가 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우선 이제 소비 트렌드 중에서 중국은 뭐 일단 누구든지 떠오른다 보면은 약간은 이제 불량, 뭐 저질품, 뭐 짝퉁, 뭐 이런 개념으로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그 정도로 중국도 그 자기네 그 자가 생산 식품 내지는 그 가공 농식품에 대해서 불신의 경향이 상당히 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중국 소비자로부터 이제 외면당하지 않았냐는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아주 좋은 점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좀 나름대로 이제 중국도 저기 이제 뭐 친환경 웰림 식품 추구하는 뭐 소비 트렌드를 변하고 있고, 특히 유기농 제품이라든지 홈베이킹, 예를 들어 홈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빵 재료를 이렇게 뭐 이렇게 직접 할 수 있는 뭐 요거를 아마 뭐 영어로 이제 밀키트라고 해갖고 이제 우리가 한 세트로 해갖고 이제 그대로 갖다가 예를 들어 우리도 뭐 그 식재료 같은 걸 갖다가 뭐 그냥 갖다가 넣고 끓이기만 하면 그런 키트 시스템 같은 그런 신규 수요가 지금 하는데, 그런 식으로 지금 중국이 지금 계속 그런 부분을 조금 많이 지금 진화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이 수입산하고 유기농을 갖다 굉장히 선호합니다. 이제 특히 와인 같은 경우는 뭐 엄청 지금 뭐 전 세계 이제 와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소비되고 있고, 뭐 유럽의 와인도 뭐 좀 많이 들어있는 거. 그만큼 소득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고급 제품의 수요가 창출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 소득 수준에 맞춘 그러니까 그 소비층의 뭐랄까 그 소비 구매력이 지금 이제 파워가 크기 때문에 그 구매력이 파워가 큰 대상을 상대로 우리가 그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이제 아마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좀 진출을 해봐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식음료 문화인데, 여가 문화가 이제 발달돼 있고 이제 디저트 문화가 발달돼 있고 뭐 이렇다 보니까 서구식으로 이제 그 식습관이 이제 변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가 문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도 뭐 두 집 건너 세 집이 뭐 전부 다 뭐 커피숍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이 드디어 이제 그 자기네 그 자체 그 중국 뭐 자스민이나 뭐 차를 마시지 않고 이제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중국 시장이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전 세계 커피의 수요량이 폭등하고 커피의 가격, 커피 그 원두의 가격이 폭등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그 구매 파워가, 바잉 파워가 어마어마한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 중국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크다는 걸 이제 시사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뭐 커피 마시게 되면 뭐 디저트 문화가 같이 뒤따라가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고급 와인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유럽산 뭐 버터나 치즈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런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절충에서 이제 제품 요인입니다. 제품 요인 중에서 이제 크게 이제 큰 타이틀은 이제 프리미엄 제품하고 이제 제품 안정성 제고가 있는데, 우선 이제 프리미엄 제품을 볼 때는 이게 청정농산물이면 아무래도 뭐 유기농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간식 뭐 이런 식인데, 이 부분은 중국의 그 젊은 층들, 특히 이제 주부들이
그 아마도 이제 그 자식 그다음에 자녀를 한 명 정도 낳다 보니까 그 자녀에 대한 그 아주 상당한 그 뭐랄까 그 좀 공을 들이는 그런 식에서 뭐 아무거나 먹이지 않고 뭐 이런 식에서 상당히 이제 프리미엄 제품으로 많이 간다. 그 자식에 대한 참 사랑이 좀 너무 그만큼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뭐 어차피 뭐 지금 한 가정에 뭐 한 명씩 뺏기 이제 그 산하 제한을 하다 보니까 뭐 한 명의 아이가 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고 그 옆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고 뭐 부모 형제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모두 그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새로운 거 아주 그런 제품 갖다 먹이는 그런 아주 이런 식으로 프리미엄 제품이 좀 상당히 좀 뜨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중국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워낙 그 식품 사고들이 많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안정성에 대해서 좀 요즘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어떤 생산이라든지 유통 이력 관리 시스템 강화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인증서를 뭐 예를 들어 뭐 GAP 인증서가 했다든지 아니면 뭐 해썹 인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인증을 하고 그거를 갖다가 중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콜드체인 구축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 진출에 이제 마케팅 요인을 보게 되면은 마케팅은 뭐 사실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거의 뭐 동일하게 간다고 해야 되죠. 아무래도 중국은 똑같이 우리나라하고 그 상대적으로 그 뭐 SNS라든지 뭐 상거래라든지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상거래가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또 활발하게 좀 진행 중이었고 홈쇼핑도 뭐 역시 마찬가지로 뭐 상당히 뭐 많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같이 간다고 해야 되겠고 또 이제 하나는 이제 마케팅 중에서 중국 사람들이 특별하게 이제 그 단맛을 굉장히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단맛에 대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그 중국 특유의 그 컨셉으로서 아마 그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을 공략하는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그 마케팅 전략으로 본다면 이제 그 내용대로 보시면은 프리미엄 시장으로 변해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30대 이하 고소득층들이 한국 제품들을 좀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이거 아무래도 이제 뭐 한류 영향도 있고 뭐 지금은 이제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송화 방문이 좀 어렵지만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들의 그 한국 방문 시에 한국 음식을 접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기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부분에 찾기 때문에 이제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는데 30대 이하가들이 특별하게 지금 한국 음식을 좀 많이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들이 이제 뭐 거의 그 시각은 뭐 우리 30대 이하는 사실 우리나라 젊은이나 뭐 중국 젊은이나 거의 저는 뭐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식품 어떤 포장재에 아주 뭐 세련된 뭐 미적 디자인 하는 이런 포장재 음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상당히 그 편의점들이 많이 있어 뭐 굉장히 간편식으로 이렇게 하지만 걔들도 중국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편의점 분야에서 수입식품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눈여겨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가시면은 아마도 중국 술이 도수가 뭐 40도 이상 되는 음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 중국 젊은이들이 그런 그 도수가 높은 중국 술을 선호하지 않고 오히려 저도수의 음료 그 술을 이제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제 한국 그 막걸리 소주인데 이제 뭐 막걸리는 좀 뭐 유통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막걸리를 좀 먹어본 사람들은 막걸리 쳤는데 제가 이제 막걸리를 집어넣은 거는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서도 막걸리가 아마 이제 언젠가 통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 요즘 뭐 유튜브에 보면은 뭐 약간 국뽕 그걸 가지고 많이 뭐 막걸리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영국 남자 같은 데서도 뭐 그런 식으로 음식을 가지고 뭐 한국 그 상당히 그렇게 하는데 막걸리도 전혀 그 중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음식 중에 하나고요. 소주는 아마 이제 뭐 전 세계적인 음식입니다. 소주는 뭐 처음에는 중국이 그 자기네들 그 백주와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별로 했는데 중국의 그 백주는 또 특이한 그 특유의 냄새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해서 우리나라 소주에 대한 그 중국 술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주류 이런 부분이 많이 좀 확대가 좀 수출을 아마 요 부분을 전략을 가지시고 한번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유망식품 발굴에 중국 내 이제 식품 안전 사고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건강과 안정을 위해서 그 수입산을 선호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뭐 특히 제가 이제 한국산 라면하고 조제분유 이제 조제분유는 이제 아까도 저기 그 젊은 그 엄마들 통해서 이제 그 이런 때 상당히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자체가 이제 위생이 이제 워낙 안 좋고 환경 파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자국산 농식품에 대해서는 약간 좀 뭐랄까 좀 불신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런 거를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파고든다면은 중국 시장도 그렇게 꼭 닫혀 있는 시장만은 아니라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제 큰 대목으로 미국과 중국을 갖다가 중점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미국과 중국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 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제가 굳이 여기서 터치 안 해도.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아마 요 강의에서는 그래도 워낙 그 양대 그 규모의 그 수출 그 소비지다 보니까 터치를 했는데 제가 요 부분에 그 제 3번 항목에서 각국의 그 동산물 시장 공략 방안 중으로 이제 특별히 제가 언급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젊은 농업인들이라든지 아니면 농식품을 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에 좀 진출하겠다는 부분은 특히 아시아 시장을 좀 겨냥해 보시는 것이 상당히 좀 유리합니다. 아시아 시장은 한국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제가 농식품 유통공사에서도 제가 컨설팅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거의가 아시아 시장에 중점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뭐 한 업체가 뭐 대략 연간 한 900만 불 정도 수출하는데 수출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 떡볶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 그 식혜라든지 그다음에 뭐 떡이라든지 뭐 이거 누가 상상도 못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나와. 라면은 뭐 어차피 뭐 우리나라가 뭐 일본도 한국 라면이 좋아해서 뭐 일본서도 우리나라 라면을 수입해야 한다는데 오히려 라면의 종국이 일본인데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야 한다는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 접목을 확장하는 부분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라면이 일본에서 들어왔지만은 사실은 일본 종주국을 떼어치고 우리가 그 라면을 중국 시장 파듯이 그런 식으로 가지고 떡볶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뭐 사실은 소위 좀 우리가 옛날 그 학교 앞에서 좀 더 불량식품 개념으로 봤던 것인데 지금은 이거를 갖다가 아주 좀 위생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떡볶이가 상당히 아주 큰 시장으로 지금 확대 있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이제 전 세계 동남아 관광객들이 한국에 방문했다가 돌아갈 때 면세점에서 떡볶이 포장을 많이 사가는 걸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정도의 우리나라 음식이 동남아 시장에서 아주 강세를 두셨다는 거 요것을 머리에다가 염두해 두시고 제가 언급되는 것만 한번 좀 중점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농수산물은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물이 대략 한 72% 정도가 이 동남아시아 쪽에 전부 다 이거 수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이나 보다도 전체 거의 3분의 2 이상을 갖다가 이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장을 눈여겨보라는 것도 이제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고 2017년도 요 지역에 아마 이제 86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72%가 62%가 아시아 시장입니다. 아마 이게 이제 19년도 같은 경우는 73억 아니다 아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한 그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대략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아시아의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그만큼 비중이 크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주요 수출국이 이제 일본, 중국, 뭐 요 두 나라가 이제 뭐 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 이제 떠오르고, 그 다음에 홍콩, 대만은 뭐 전통적으로 한국 음식을 많이 수입해야 하는 국가입니다. 특히 이제 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인삼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수출해서 이제 홍콩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홍콩의 중개무역을 통해서 중국 시장에다가 이제 아마 이제 중개무역을 하고 있고, 대만은 한국산
그 배를 그렇게 엄청 좋아합니다. 한국산 배 가지고 대만에서 소비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와 그다음에 한국산 그 사과를 좀 많이 가져가는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본, 중국, 베트남, 아니 베트남 빼고 이제 홍콩, 대만은 전통적으로 우리 음식에 우리나라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그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메인 수출품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갖고 떠오르는 그 여기 보면 이제 캄보디아 이제 몇 군데 제가 좀 언급했던 캄보디아 시장을 먼저 보시면요. 캄보디아가 최근에 좀 캄보디아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도 상당히 좀 경제력이 뒤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국민소득이 낮은 국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캄보디아도 물론 이제 내륙 국가이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국가의 국토의 불리함이 있긴 했겠지만은, 캄보디아가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 주변을 끼고 있는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그쪽에 생산 거점 기지로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제 뭐 봉제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캄보디아 쪽에 많이 들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캄보디아도 이제 경제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대략 연평균 뭐 한 7% 정도 이제 경제 성장을 좀 하고 있는데 성장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소비 패턴이 좀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 캄보디아는 상당히 좀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우선은 이제 캄보디아를 뭐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고 그냥 대도시 정경으로 해갖고 상권이 형성돼 있고 전통적으로 캄보디아는 뭐 여러 가지 뭐 방송이라든지 유튜브에서 보면은 전통적으로 재래시장에서 보면은 참 불결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점진적으로 중산층 중심으로 하고 현대 유통 채널 중심으로 좀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깨끗하고 그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고 대형마트 위주로 좀 크고 있고 뭐 특히 일본의 그 대형마트 이온 같은 경우가 캄보디아에 들어가서 규모를 좀 넓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세부 항목으로 본다면 현대식 슈퍼마켓 쇼핑몰 같은 경우가 있는데 수도 이제 프놈펜에 그것도 시애닙 같은 데서 이제 국화에 돼 있지만은 그래도 이런 슈퍼마켓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마켓 이제 조금 밑에 단계 이제 유통이 돼 슈퍼마켓이나 쇼핑몰은 대체적으로 고소득층 젊은 층들이 이제 주로 이제 상대적으로 있죠. 문화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백화점 고객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장 고객이 따로 있듯이 그런데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소득층 젊은 쪽으로 해갖고 소비 시장이 그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가 현재로서는 가격을 상당히 좀 중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가격을 중시하다 보니까 저가의 제품들을 많이 선호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점점 품질을 찾는 경우가 좀 많아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이 크더라도 뭐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뭐 예를 들어 포장이 좀 세련됐다든지 뭐 이런 것 특히 또 이제 캄보디아에서 볼 수 없었던 제품 같은 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한국 기업들의 진출은 대부분의 이제 뭐 그쪽에 바이어들이 수입해서 이제 네가 알아서 팔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B2B 그런 식으로 했는데 캄보디아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접촉이 가능한 B2C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롯데마트 같은 거 직접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뭐 이마트가 직접 들어간다 하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금 들어가서 그쪽에 현재 시장을 직접 소비자와 접촉 바로 컨택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유통 채널이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 유통 채널이 캄보디아 시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이 마치 그런 경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지난 5년 동안의 캄보디아 이제 수규모는 우리나라가 이제 상당히 지금 매년 50%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캄보디아가 우리나라 걸 이제 많이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뭐 특별히 이제 제가 이제 이 자료가 좀 옛날 자료여서 좀 갱신 자료가 지금 찾지 못하겠는데 약간 요 정도 차이가 지금 두 배 거의 한 1.8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지금 그러니까 50% 이상 성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산 음료를 굉장히 이제 즐겨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바카스가 있습니다. 이거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태국이 바카스와 비슷한 레드불이라는 그 음료가 있던데 그 레드불보다 더 달달하고 맛있는 게 이제 바카스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바카스를 굉장히 많이 마시고 바카스의 또 컨셉이 작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피로회복제입니다. 그러면 캄보디아에서 그 저임금 노동자들 갖다가 뭐 좀 무지하게 일을 시킨다고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뭐 하루 평균 8시간이 아니라 뭐 16시간 뭐 이렇게 일을 시키다 보면은 뭐 피로회복제 이런 개념으로 아 이게 굉장히 효과 있다 이런 약간 그런 컨셉이 좀 먹혀 들어간 거여서 바카스를 많이 좀 약간은 조금 좀 슬픈 좀 스토리가 좀 들어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이제 음료가 좀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캄보디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하나시안 요게 이제 아마 그 2017년부터 이제 그 FTA를 좀 맺었거든요. 맺었는데 양어 관세에 따라서 이제 일부 품목은 2017년부터 이제 나머지는 2001년부터인데 품목을 갖다 이제 관세를 이제 0%를 적용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들어올 수 있는 게 없는데 뭐 캄보디아가 뭐 우리나라한테 쌀을 수출하겠습니까? 근데 그쪽 쌀하고 한국 쌀하고는 그 벌써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 접목이 될 수 없는 거고 캄보디아가 한국 시장에 팔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관세를 0% 해도 우리가 그쪽으로 더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세를 넣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제품들이 모르겠죠. 앞으로 이제 캄보디아가 뭐 경제 성장이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진짜 우리나라를 능가할 수 있는 정도면 그때는 우리도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무역 장벽에 재조정을 한번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캄보디아는 현재 지금 뭐 각 주요 품목별로 이제 그 가격. 근데 지금 아직은 이제 그 프라이스 마켓입니다. 그 가격이 저렴해야 일단 먹혀드는 시장인데 프라이스 마켓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아직은 좀 염두를 좀 해주시고 그 접근을 하는 편을 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캄보디아에 비해서 이제 필리핀입니다. 이제 필리핀이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한때는 선진국이었고 현재로서도 필리핀은 그 스페인 계통의 그 혼혈 계통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서구 문화가 굉장히 좀 많이 발달됐고 영어도 우리보다 더 훨씬 많이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근데 상대적으로 필리핀이 최근에는 뭐 경제 성장률이 거의 형편없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만큼 그 떨어졌는데 한때 우리나라 아마 뭐 옛날 뭐 이런 뭐 이게 루머라고 아마 밝혀졌긴 했지만은 우리나라 그 어렸을 아주 우리나라 저기 6.25 전쟁 70년대 60년대 말에 뭐 장충체육관을 갖다가 필리핀 사람들이 지어줬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던 국가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정치인들의 어떤 뭐랄까 그 부패라든지 그 재벌들의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 상대적으로 국가가 많이 퇴보되는 그 부분인데 필리핀은 그 인구가 아무래도 대다수가 이제 그 캐톨릭 국가다 보니까 그 인구들이 상당히 좀 산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고 좀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2000년도 이후에는 가족 단위가 이제 뭐 라틴 계통 쪽이나 아니면 뭐 그 카톨릭 국가들의 그 특징 중 하나가 그 가족 문화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뭐 이태리도 그렇고 뭐 전부 다 그 뭐 할아버지부터 해갖고 전부 한 가족들이 막 굉장히 큰 그런 가족 문화를 가는데 그 필리핀도 그런 문화가 좀 강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저기 아무래도 이제 이쪽 아시아 쪽의 그 문화를 갖다 수용을 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그 좀 핵가족화된 데가 있고 이제 그래서 핵가족화된 전통체 그런 부분을 좀 먼저 이제 머릿속에 넣고 그다음에 시설이 이제 그 전통적인 방식의 유통 채널이 이제 점점 아마 이제 쇠퇴되고 새로운 그 현대적인 시설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리핀 식품 유통 시장은 아마 이제 중산층이 이제 많이 좀 형성이 되고 이제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가 이제 나중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 소득이 증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뭐 두 부부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 식사도 뭐 집에서 하지 않고 뭐 전부 다그 매식 문화가 이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뭐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이 좀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좀 밖에서 저 식품을 갖다 소비할 수 있고 뭐 식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성장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현재까지는 전통적인 유통망 매출이 좀 전체적으로 우위는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필리핀의 그 젊은 층들이 점점 이제 그 소비자들의 그 어떤 품질 위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식품 안전에 대한 의식이 좀 많이 지금 나아지고 있어서 현대적인 유통망이 이제 굉장히 좀 두드러지고 있고, 전통적인 방식을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그 슈퍼마켓이라든지 하이퍼마켓 뭐 이런 식이라고 미니마트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지금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 시장에 맞는 형태의 그 농식품을 갖다 개발해서 아마 필리핀 시장을 접근하면은 아마 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식품의 필리핀 수출 규모는 뭐 지금 뭐 2016년도 보면은 그 1670, 1억 6,700만 불이죠. 규모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이런 농식품이 한 1억 6천이면은 뭐 좀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한국 그 농식품이 약 4.8%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한국 사람들이 필리핀에 그 관광객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한인타운이라든지 한국 음식 쪽으로 이제 소비되는 음식들이 많아서 이제 한국 음식들이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또 이제 그 한국 식당을 운영한다든지 한국 식품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어떻게 보면은 필리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 교민들이 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그 뭐랄까 한인 마켓 위주로 이렇게 그 상당히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로컬에 그 자체적으로 이제 한국 그 음식을 파는 그 마켓들이 아마 그 좀 정착되지 않았냐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필리핀의 경제권은 뭐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은 중국계가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계의 그 자본이 막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상위 계층을 갖다가 이제 그 상대로 그 시장을 개척하는데 중국계의 그 필립 수입 업체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전체 그 전통 시장을 잡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중국계는 아마 이제 필리핀의 그 전통 시장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또 한국 음식이나 이런 부분은 또 우리나라 그 교민들이 또 상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식품이 필리핀 진출에 대해서 이제 첫째로 이제 위험 요소도 있고, 또 이것도 귀하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그만큼 리스크도 이제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필리핀이 섬으로 된 국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소비재 시장에 대한 그 아주 시장 조사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돼서 이런 부분도 먼저 보면은 내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연령대가 그다음에 소득별 이게 어디를 타겟해서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가격대는 어떨 거고, 그다음에 포지션 일종의 그 제품 포지셔닝 전략을 갖다가 좀 철저히 조사해서 그 현지 시장에 맞는 그 패키지 제품을 개발하는 게 편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필리핀 전문 바이오겠죠. 아무래도 이거 거의 중국계겠죠. 중국하고 서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농식품 수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리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층들은 그 SNS가 상당히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전략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시장입니다. 베트남은 아마도 제가 특별하게 언급을 안 해도 지금 베트남이 이제 이머징 마켓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베트남은 지금 우리나라 베트남의 지금 현재 그 해외 투자의 규모가 우리나라가 1위일 정도로 많이 지금 베트남에 지금 진출해 있고, 그리고 베트남은 또 특별하게 또 이렇게 젊은 층들이 인구 구성 비율을 보면은
청중년층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뭐 거의 노년층들이 좀 상당히 좀 노령화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베트남은 아직 청중년이라서 상대적으로 그 경제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나라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소득 수준이 있고 그다음에 내수 시장들이 이제 형성하고 있고 또 인구 또한 거의 뭐 1억에 가까운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요 보시면 전체 인구의 30대 이하가 한 60%고 뭐 한 40대 이하는 뭐 한 7, 80%까지는 뭐 40대 이하가 좀 찾아져야 하고 앞으로 이제 향후 이제 이 층들이 뭐 10년 정도 뭐 지나면은 뭐 주로 아주 메인 소비 계층으로 아주 두텁게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젊은 층들은 뭐 거의 뭐 SNS를 통해서 잘 알겠지만 뭐 소비 계층들이 뭐 아주 뭐 브랜드에 상당히 좀 관심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젊은도 마찬가지지만 그 다 저런 뭐 베트남이든 어디든 뭐 젊은 층들은 거의 그 마인드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그 어떤 브랜드 관심 있고 뭐 고가의 브랜드를 중시하고 그리고 이제 수입 제품에 대해서 아주 나는 뭐 참 그 약간의 뭐 수입 제품 먹는다는 건 그만큼 이제 자기가 그만큼 좀 나는 업그레이드 삶을 산다. 뭐 이런 약간의 어떤 과시욕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또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마케팅과 홍보에다 좀 강조를 해서 이제 접근해야 되고요. 이제 베트남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지리적으로 뭐 길게 들어서 있는데 다 필요 없고 하노이와 호치민입니다. 두 개만 정확하게 잡으셔도 그 베트남 시장은 다 잡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 두 시장이 사실은 그 베트남의 시장 전문화라고 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은 우리나라 농식품이 이제 매년 좀 성장 중이었는데 특히 이제 한국 농산품이 가장 인기를 많은 것 중에 최근에 아마 딸기입니다. 딸기가 베트남 시장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지금 끌고 있고 물론 딸기는 베트남 시장에서 생산이 되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게 그 기후 조건도 있고 그래서 딸기가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에서 굉장히 좀 한국에서도 딸기는 동남아의 그 전략식품으로 지금 해서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5년 동안에 한국 농식품 수출 규모가 이제 뭐 3.5배 정도 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베트남 시장의 그 수출 국가로서 4위 정도 해야 되는 거죠. 뭐 일본, 중국, 미국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뭐 그 베트남 시장을 좀 하고 그 시장 마켓 시ェ어를 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이제 비중이 높게 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치를 본다면은 뭐 한국 농식품 베트남 실적은 뭐 한 현재까지는 뭐 한 2016년도 5억 불이면은 뭐 대략 한 지금은 한 뭐 6억 불 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특히 이제 신선농산물이 거기 보시면 뭐 신선식품이 굉장히 좀 신선식품이 사실은 딸기나 이런 부분들이고 뭐 그런 식품이고 그래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공식품, 그 다음에 이제 수산식품 이런 부분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하고 우리나라가 무역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을 수입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의해서 적자를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우리는 베트남 시장에서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AT가 이제 농산물유통공사인데 유통공사가 지금 우리나라 그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 이제 전초기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동남아 시장의 뭐 대부분 국가들이 그 농산물유통공사의 그 지사들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지사들이 설립되어 있어서 뭐 직접 찾아서 연락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농산물식품유통공사에서 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그쪽 시장 조사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뭐 코트라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역협회라든지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료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좀 굉장히 미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산물에 좀 관심이 있다면은 농산물유통공사 그 홈페이지가 있고 그중에 거기에 보면 카티라고 있습니다. KITI. 이 부분이 자료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많이 좀 활용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시장도 뭐 거기에서 뭐 유망품 일단 거기 들어가시면은 뭐 베트남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고 간에 그 현재 지금 그 시장에서 뜨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해서 지금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 갈랑갈랑갈랑한 어떤 좀 스파트 뉴스들이 지금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즉각 좀 보시고 그 전략을 좀 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베트남까지가 뭐 제가 이제 현재 특별하게 동남아 시장을 뭐 따로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그 농식품에 종사하는 분들이 베트남, 동남아 시장을 한번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이 시장을 갖다 적극적으로 개척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질문 사항이 올라온 게 있나요? 대충 뭐 이제 이런 거 예. 사실 저는 경영이 아니고 저는 무역 전문가입니다. 근데 오늘 뭐 저한테 이제 강의를 의뢰한 게 이제 뭐 경영과 이제 전략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바르게 접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이제 전략적으로 택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저 전문 분야를 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연장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워낙 그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진짜 한 국가를 놓고 그 부분을 상대를 한다 보면 많은 그 정보를 갖다가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 있는데 그 이제 뭐 너무 한정된 시간이다 보니까 그 약간 뭐 주마간 상태로 그냥 훑어서 지나가게 했는데 뭐 아쉽지만 그래도 일단 맛보기라고 하시고 뭐 자료는 그 무궁무진하게 많지만은 그거를 찾아서 소화시키는 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사실은 지금 정보가 너무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그거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많이 시선 선택하셔가지고 농산물 부분에 대해서 수출을 이루셔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뭐 기업가의 꿈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뭐 부를 창출한다든지 나름대로 또 이런 부를 총체해서 또 뭐 국가의 기여 뭐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또 자부심 갖고 그 해서 그런 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